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을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비있게 설명해 주신 특허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약에 계신 IP허브의 이병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걸로 하셔도 될것 작년에 뵙고 오늘 또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어떻게 올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들은 미래를 위한 뭔가 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특허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골프를 배워서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골프 연습장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필드에 가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간단한 거는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갖추게 되면은 뭔가 우리에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문이 나옵니다. 성문이 나오는데 이 성문은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군사가 있었죠. 군사가 있어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또 몇 시 이후에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이 징검다리를 밟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이 냇가를 건널 때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걷어서 이제 바지춤을 올리고 건너간 후에 다시 발을 닦고 또 양말을 신고 또 신발을 신어야 할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징검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길목 지키기, 또 선종, 통제권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시장에서 내가 이 길목만 제대로 잡아서 선정을 해서 지키기만 한다면은 내가 먼저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이제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게 되고, 선점을 하고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점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어떤 독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길 원합니다. 근데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특허입니다. 특허를 우리가 출원의 승인을 받으면은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허받은 기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허가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합니다. 특허가 있다는 거 보니까 당신은 기술의 경쟁력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 회사에, 그러니까 벤처 투자사에서 또 기업에 투자할 때도 당신네 기업 보니까 특허가 있는 거 보니까 경쟁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입찰이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 자금이라든가 벤처 기업 인증할 때도 당신 특허가 있는 거 보니까 경쟁력이 있군요. 그래서 이걸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저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특허 기술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은 그 서비스라면은 믿을만 하겠네. 그래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 그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치를 방지한다든가 타인의 기술 침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등록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특허를 등록해서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분명히 앞장에서는 우리가 특허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벤처 투자사에서 그 기업에 벤처 투자를 하고 또 정부 지원 사업할 때도 가점을 둬서 그 기업을 선정해서 또 자금을 줘서 사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지원했다면 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실 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가 성공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번 기업을 내가 본 적이 있어. 나는 그 기업에 속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96년부터 특허 일을 했는데 제가 특허를 이제 관련을 해서 그 기업의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고맙다고 얘기한 거는 특허가 등록이 됐을 때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특허가 등록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 특허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얼마를 받았고 그 투자 받은 것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됩니다.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진 못했습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해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아까 이제 어떤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출원해서 등록까지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 국내권 같은 경우는 거의 450에서 500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특허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특허 등록을 받습니다. 좋아. 내가 이 특허 등록을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벤처 인증도 받고 정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돈도 받아서 이거 사업을 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이거 특허 받았는데 기술이 너무 좋아. 너 저번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나랑 같이 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아서 뭔가 해요. 할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5년 후에 어디를 가고 6년 후에는 글로벌로 갈 거야.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라는 게 받쳐주지 않거든요. 막상 시장에 나와보니까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가장 반응이 좋아야 할 소비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이 기술만 만들면은 제품만 만들면은 막 우후죽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잠깐 줄 좀 서세요. 나하고 면담 하려면 우리 사장하고 면담 하려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개발한 거 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면은 조금 저를 만나시려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저런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특허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 중심의 발전해왔기 때문에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고 우리도 지금까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를 왜 출원했느냐? 왜 등록했느냐?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던 거, 앞장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 우리 특허가 없으면은 당신의 기술을 누구든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특허를 출원해왔고 등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이 특허 있을 때 그 사람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못한 거지.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 사람 실패한 것만 하지 않으면 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변화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허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변화와 성장을 달성하려면 이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제가 실질적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특허를 이용해서 그냥 막연한 비즈니스의 변화와 성장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변화와 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BTI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BTI,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만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기술만 좋으면 좋지. 지금까지 안 되던 것들을 우리가 구현을 했어. 우리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와 기술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지식자산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적인 하나를 선정을 해서 내가 치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의 상호작용을 인식을 하면서 뭔가 이것들을 밸런스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생각했을 경우에 이 비즈니스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여진다면 언제 정도 받아들여질까? 한 달 후에 받아들여질까? 1년 후에 받아들여질까? 아니야, 내 비즈니스 아이템은 너무 좋지만은 3년 후에나 때가 올 것 같아. 그러면 3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때 그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한, 막연한 거 안 되죠? 구현하기 위한 뭔가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정해진다면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는 기술인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만 좋으면은 항상 특허가 등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특허라는 것들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등록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술, 예전에 있던 이 기술 합치면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진보성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특허 등록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구현해놨고 그것들을 사업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술이 특허받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은 이 기술이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따져서 보니까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효과는 좋지만은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있는 기술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특허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그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게끔 컨버전하는 작업,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쪽으로 내가 갔었는데 이러한 쪽은 예전에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겠네. 근데 효과는 비슷하거나 똑같아. 그러면 더 좋아. 이렇게까지 기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까지 우리가 찾아놓고 그것들을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아이템을 생각할 때부터 특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특허를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는 신뢰 자산입니다. 우리가 특허는 신뢰 자산이란 말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 trust you. 처음부터 신뢰하지는 못하죠. 모든 만나면은 심리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합니다. IR을 합니다. 내 맘 같아서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저 사람이 당연히 받아줄 거야. 받아주세요. 나를 신뢰해 주세요. 우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술을 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결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브리핑을 받는 사람 입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은 믿을만한가? 이 기술을 신뢰할 만해? 이 기술을 시장에 내놨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좋아, 받아들여진다고 쳐. 근데 그만큼 시장 가능성이 있을까?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심리적인 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 처음 만났어요. 명함을 줬습니다. 무슨 일을 한대요. 항상 우리 경계를 하죠. 보니까 말을 되게 잘해. 그러면 더 신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사람 말 잘하는 것이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안테나를 켜고 이 사람 말에서 뭔가 실수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오류를 얘기하는 것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후배가 옵니다. 선배님, 저번에 어떤 사장님 만나셨다고 하던데 제 동기입니다. 30년 된 동기고 되게 실력이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선배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제가 누구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분야에 30년 동안 베테랑이고 되게 실적 좋습니다. 그분이 선배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도와주려고 하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허들을 처음부터 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심리적인 허들을 우리가 넘게 되면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를 찾는데 시간을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투자사한테 우리 기술 뺏기지 않고 우리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돈을 투자를 받아서 뭐를 할까? 이런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죠.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얘들을 이용해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얘들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애들 한 20개 정도 더 투자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 투자하는 액수를 좀 더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창업자의 어떤 기본 베이스와 그동안에 얻었던 모든 신뢰 자산 그런 것들을 딱 보고선 신뢰를 하게 된다면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을 쓰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들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런 협력 관계를 찾는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는 설득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우리 기술 정말 좋습니다. 라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게 하는 신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것들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이라든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10건이든 간에 스토리가 있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기업은 신뢰만 하네. 특허 10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진심이었네. 얘들은 그냥 꽁으로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술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게 하는 신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허는 명함입니다. 제가 저 뒤에 제 명함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제 명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IP허브 이병준 대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허 전략 설계 회사라고 저렇게 써놨어요. 특허는 명함이자 신뢰 자산,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허는 우리 기술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아니면 특허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특허 받는 기술을 다른 사람이 침해할 경우에 그 사람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창입니다. 오히려 가서 우리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창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방패와 창,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면은 좀 성가셔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특허를 이용하려면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뭔가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특허 있는데 뭔가 안 돼? 그럼 나를 뭔가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 특허 그냥 연차료만 내면 돈만 내가 가는데 뭔가 좀 공격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로열티를 좀 받아야 될까 하니까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쳐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 기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기업이 거의 9년 전인가? 그때 이제 MOU를 맺고선 어떤 어떤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에 투자를 중간에서 이제 링크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얼마를 우리가 피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코칭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 기술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고객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경고장이 온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MOU를 맺고 뭔가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던 이제 투자 유치 이제 서비스를 해주던 그 기업이
자기네 기술을 투자를 유치해준다고 하고선 썼다. 우리 기술을 써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사용 이제 수익이 얼마니까 10억을 배상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고객 기업한테 경고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 기업한테 그러면 진짜 그 기술에 그 기업의 기술 썼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그쪽에서 수익도 나지도 않고 그거는 일반적인 기술이다. 일반적인 기술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게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네 기술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미친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특허가 있는 거예요. 특허가 있고 해외까지 등록이 된 거예요. 뭐 대만도 등록이 되고 일본도 등록이 되고 미국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허를 등록받았으니까 뭔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대상을 자꾸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등록된 특허가 있다. 이 특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보내주고선 이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를 보고선 이 특허 청구 범위를 우리 고객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 기업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청구항을 분석했더니 이제 걔네 특허 청구항하고 이 고객 기업이 사용할 기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박장을 보냈어요. 당신의 특허는 이런 내용인데 우린 이런 특허 사용하지도 않고 당신의 기술을 우리는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보통 포기를 해내는데 또 다시 경고장을 보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귀찮네. 성가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한 3년 정도 이제 왕래가 어떤 분도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우리가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용이 얼마 듭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특허 그분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상표권 가지고 딴 사람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는 그 경고장을 받아서 곤란해하던 그 이제 고객 기업을 제가 컨설팅 해드렸고 그 다음 날에는 이 특허를 가지고 상표권을 가지고 뭔가 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분을 또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다. 어떤 사람은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았으니까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특허는 명함이다. 명함을 우리가 줄 때는 어떠한 의도로 줄까요? 우리는 이 기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명함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P허브는 특허 전략 설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허 전략 설계가 필요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귀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뭔가 이쪽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는 창과 방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할 거야. 우리 편이 되면은 이 방패, 쉴드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우리 편이 안 되면 너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는 요 5건이 있는데 요 5건은 우리 기술 실무에 볼 때는 이런 기술 요소가 있고 향후 이런 기술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 가지고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3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고 미국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기업은 이 기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진심을 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협력 파트너로서 아주 모든 일에 진심을 담고 일을 하는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이거 특허 등록받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명함을 주듯이 우리가 특허를 생각할 때는 특허는 명함이다. 우리 기업의 명함이고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명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첫 장에서 길목 선점하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접근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길목을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길목을 지나간 사람마다 돈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500만 원, 해외 출원할 때 1000만 원 했어요. 근데 중요한 아이러니는 뭐냐? 아무도 그 길목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건이면 그런데 10건이면 5천만 원? 또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1억. 근데 아무도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 아무도 우리 기술 쓰지 않아. 그럼 나만의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 대상, 방어 대상 그게 아니고 명함, 뭔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술에서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가격이 싸요.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고객님, A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고정 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기술 로드맵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특허로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사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로열티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불안정을 가지고 계속 그 제품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정성을 가지고 좀 효과 좋은 우리 제품을 쓰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는 특허는 성장 엔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허를 생각할 때는 결과로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어. 야, 특허 출원해. 등록이 됐어? 등록이 안 됐어. 특허 등록이 됐으면 너 잘했어. 특허 등록이 안 됐으면 너 잘 못했네. 왜 그 특허 등록도 못 받니? 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허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응집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허라고 하면은 기술개발연구원에 국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 새로운 기술이고 좋은 기술 같으면 특허 내야지. 라고 특허를 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면 물론 1인 기업일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다 하겠지만은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 영업팀이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팀이 있겠고 재무팀이 있겠고 뭐 기술개발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업팀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돈이 제대로 벌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무팀 입장에서는 이거 특허 등록을 받고 매년 연차료를 내면서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일 텐데 우리 회사는 이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1년 후에, 2년 후에 됩니다.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서비스 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서비스를 이제 고객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기재를 해 놓거든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술을 딱 나왔을 때는 그 기술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고객 상담실에 어떤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거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까 이제 영업팀이라든가 비즈니스 전략팀에서 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A타입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왔는데 A타입이 포화 경제에 이르렀고 효과도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우리는 B타입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A 쪽으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B타입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 전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기술 개발팀에서 그 비즈니스 로드맵에 맞게끔 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녹여들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특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특허, 그리고 우리의 재무 현장에 맞는 특허,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그리고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을 응집된 특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더 그렇죠. 조그만 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성장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낸 아이디어를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들을 현실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특허로서 IP화 시켜서 권리화 시켜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내가 저 회사 가면은 저 회사가 작다 할지라도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할 직무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를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기업입니다. 라고만 마케팅 하기보다는 우리는 연구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그들의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걷어서 추가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최고의 지식 재산권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과물로서 특허 5건을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의 발명자는 누구누구 연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하면은 바깥에 있던 인력들이 그 회사의 어떤 크고 작음을 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고 내가 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또한 더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허는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이다. 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여성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나한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연구원이 기술을 개발했대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대요. 이 기술 특허 내면 특허 받을 수 있겠는데? 야, 특허 한번 내봐.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허 내면은 당연히 특허 등록을 받겠죠? 근데 그 특허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해 줄 거냐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야 할 것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걸 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지금. 퇴직금을 받아서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뭔가 사업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업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 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멘토링하는 기업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내가 연관된 기업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아니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야, 이 사장,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어떻게 돈 벌 거냐? 그 기술을 어떻게 돈 벌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요, 이 기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알았어. 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돈 벌 거야? 얼마나 벌 수 있니? 언제까지 얼마나 벌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잡혀있으면은 그때, 그래, 그럼 이거 할 때 제대로 해보자. 이거 비즈니스를 구현하게 기술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특허 낼 수 있는 기술로 잘 바꿔가지고, 특허까지 확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 중에도 특허를 받으려면은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은, 그리고 그것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특허를 내는 겁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좋은데 기술도 제대로 못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도 아닌 거예요. 특허는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어차피 어떻게든 간에 특허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 가지 한정 요소를 들어가지고 특허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허증은 마케팅 효과로 쓸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성을 지닐 수 있는 효과는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특허를 받기 위한 기술 역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는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 특허와 연관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같이 하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양도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받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기술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 이 기술이 돈이 될 거 알겠는데,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쉽지만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를 놓치고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고생하는 거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특허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들이 고객 기업들을 컨설팅 하면서 그분들한테 늘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한과 목표의 설정입니다. 듀데이트와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객 기업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대표님, 이거 언제까지 특허 등록을 받아야 되죠? 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럼 그 대표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그럼 저희 다시 물어봐요.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언제입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6개월 후입니까? 6개월입니까? 글쎄요. 그것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님은 특허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특허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를 아직까지는 현실 인식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이런 이 특허를 언제까지 필요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거야 라는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부터 마감 기한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감 기한 후에 달성돼야 할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개월 후에는 우리가 특허 등록 2건을 필요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8개월째에 정부 지원 사업을 있는데 그거에 지원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특허 1-2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등록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럼 7개월 내에 어떻게 등록을 받지? 그럼 우선심사를 청구해야 되겠네. 그럼 우선심사를 청구하려면 우리가 벤처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우선심사 대상이 되려면은 실시 준비 중이거나 실시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실시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가 이걸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프로토타입 만들 때는 최소한 7개월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1개월 이후에는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어떤 단계적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났을 때는 우리는 특허 등록을 받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제안서를 제출했어.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달성했느냐 2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달성하기 위한 절차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정말 가치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 왜 이 특허 등록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죠. 특허 등록 받을 때는 뭐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특허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이 기업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는 지금 당장 특허를 낼 게 아니고 이 특허 내는 건 1년 후에 내고 1년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를 해봤는데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허 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허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각은 가치가 없다. 그럼 바꿔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래야 하는가. Why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특허가 왜 필요해? 그래서 특허를 어떻게 사용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특허 명세서 검토할 때는 명세서 기재 내용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변리사한테. 변리사님, 이 기재 내용이 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썼나요? 이것들을? 그게 꼭 필요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게 타당성인지를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특허를 확보하는 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했어요. 근데 타당성을 보니까 안 맞아. 그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리사가 특허 명세서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쓴 의도가 내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수정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변리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고려를 해서 내용을 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썼던 취지가
내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맞는지를 비교를 해서 안 맞는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으면은 저 사람이 알아서 했겠지 뭐. 김 부장이 잘 알아서 했겠지. 이 대표가 잘 알아서 했겠지. 그냥 미뤄 진작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한 이유가 내가 생각한 취지가 맞으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 첫 번째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 타당성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달성할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허에서는 신규성이 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보성을 확보하느냐? 그 기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남들도 그렇게 하냐? 너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멘토링 하실 때 기업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술, 이 대리, 이 기술 남들도 그렇게 해? 아니면 우리 회사만 이렇게 해? 뭐 설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딱 던지는 겁니다. 이거. 뭐 내 생각이 또 어떡하네.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 질문,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딱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가, 이 담당자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까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바깥에서 볼 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이것들을 비틀어가지고 이게 작동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 기술을 파고들어서 뭔가 기술적 특징을 잡으면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만 내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이루든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라니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그 목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째 이거를 해야 되고 2개월째 이거를 해야 되고 3개월째 이거를 해야 되고 4개월째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났을 때 2개월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 저번에 나랑 얘기할 때는 2개월째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네. 이유가 뭐예요? 뭐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혹시 한번 방법을 바꿔볼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획, 그 중간 프로세스를 세우고 그 중간 프로세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이 안 됐으면 그때 수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what입니다. 무엇의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우리가 특허 출원해서 심사를 받아보면은 거절류가 나오는데 기재불비라는 거절류가 있어요. 기재불비라는 얘기는 기재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류를 적었거나 기술이 잘못 기재됐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내 앞에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잘하니까 열심히 해. 이걸로 끝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과 내가 생각하는 열심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잘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잘하는 것이 같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대표 저번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니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십니까 고모님, 저는 이걸 위해서 밤을 새우고 열심히 했었는데 불구하고 안 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미연에 맡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넘어가지 마시고 이 대표님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김 대표님 지금 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열심도 아닌 거야. 그건 기초적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거죠. 이 대표님,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현업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짚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걸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IP 허브라고 해서 특허 전략 설계 회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와서 이렇게 뵈니까 강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강의가 길어진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특허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를 했고요. 이상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또한 실제 경험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또한 멘토링을 하시면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특허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연구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특허 추론은 뭐 자유롭게 국내에 많은 실적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화 성공 사례랄까 뭐 상장기업 사례랄까 좀 아까도 실질적인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좀 그런 예나 아니면은 좀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예.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나 좀 그래서 특허 기술로 해서 성공한 사례 좀 그런 사례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특허 전략 회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특허를 100건 정도를 내가 보유하자. 100건 정도를 보유하면은 100건 멋있잖아요. 우리가 특허 100건을 구하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특허를 빌려줄 수 있고 사업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건 막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연체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입했던 것들을 다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60만 내면 안 되는 걸 생각했고, 특허 관련해서 제가 이제 늘 좋게 받아들인 것들은 제가 특허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견지에서 볼 때 특허 담당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특허를 내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특허를 내셔가지고 특허 등록 받으시네. 근데 그분은 그 특허를 출하는 걸 가가지고 투자자를 잘 이끌어오시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우리는 특허를 받아도 못 쓰는데 그분은 특허를 출하는 걸 가지고 자기 친구들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상업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허를 많이 내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회사는 가전제품,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유독 특허를 되게 많이 냈어요. 실용시간도 많이 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홈쇼핑에서 비싼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말실수설인데 비싼 제품이 나오면은 그거하고 유사한 특허를 내는 거예요. 특허를 내가지고 그 제품을 자기 홈페이지 홈쇼핑이나 올린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들어가고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의 독점권을 뭔가 행사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고, 안타깝지만 저희 고객 기업 중에는 저희가 특허 전략을 되게 잘 짜니까 특허 등록률이 되게 높아요.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특허를 되게 많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대만하고 미국에도 출원하고 일본에도 출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 출원할 때 그 비용도 있지만 나중에 등록되는 비용도 있고 유지하는 비용도 있단 말이죠. 근데 회사라는 게 투자를 받을 땐 돈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에서 딱 점프를 하지 못하면은 사람들 막 100명 정도 채용하다 보면은 돈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받았던 특허들을 미국 특허라든가 대만 특허들을 이제 거절 이유가 나는 대응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술 입장 특허 담당 계시면 그렇게 진짜 어렵게 좋은 기술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재정이 안 되고 회사가 못 받쳐주니까 죽인다. 그래서 더욱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단순히 방패와 창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내가 살기 위해서 특허 건수도 조절해야 되는 거고, 특허를 냈으면은 그거를 그 이상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기업도 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를 비교를 해보면 예, 국내 특허는 되게 청구항이 한 뭐 10개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외국 특허들은 청구항이 뭐 30개, 40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10개, 청구항 10개짜리 특허를 3건을 내는 거 하고 예, 외국처럼 한 특허에 청구항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내는 거 하고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왜 그렇게 차이 또 외국에서는 그렇게 청구항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청구항을 여러 개 낸다는 완벽을 기하고 우리 권리 범위를 좀 더 확대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침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청구항을 사실 많이 줬습니다. 근데 외국 사례의 경우에 지금도 만약 그것들을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면은 예전에는 있는 기술도 없는 기술 다 집어넣고 또 이제 우리가 앞에 사용할 기술도 미리 다 적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권리 범위를 이렇게 막 작성을 했었는데 요즘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아까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을 다 집어넣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개발을 해서 뭔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A라는 포트폴리오를 하고 또 기술 로드맵이 이제 요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감춰놨다가 조금 시간을 두고선 요 기술을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고 블록을 쌓듯이 그렇게 쌓는 것이 특허 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특허 청구항을 여러 개 적으려면 다 돈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변리사들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특허가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핵심 기술 하나 등록 받아놓고 또 이 정도 로드맵에서 핵심 기술 등록 받아놓고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얘네는 체계성이 있게 기술을 확보해 갈 수 있구나. 이게 특허가 단순히 돈만 먹는 하마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뭔가 자산을 쓸 수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광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핵심 기술 위주로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질문으로서 그럼 특허는 몇 건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을 경우에는 3건이다, 4건이다, 5건이다 그거보다는 항상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분야가 있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서는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허를 확보하게 된 논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듣더라도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국내 특허 낼 때는 앞선 특허의 그 우선권 주장 1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권 앞선 특허에 뭐 1년 이내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있죠. 제한이 있는데 PCT 특허 출원할 때도 그 우선권 주장 1이 해당이 됩니까? 일단 PCT 출원할 경우에도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PCT 출원했을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부터 3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원 1년 지나기 전에 PCT를 출원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1년이니까 12개월이겠죠. 그럼 나머지 남은 기간들 동안에 이제 해외 내가 미국을 진출하든 어떤 다른 나라 중에 PCT 조약국에 국내 단계 진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30개월 PCT 출원했다 그러면은 최초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을 들어갈지 일본을 들어갈지 딴 나라를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내가 이 사업 그냥 접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T 조약국이 아니고 일반 개별 출원 파리 조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1년 이내에 미국을 출원하든 일본을 출원하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기가 불편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특허를 출원하면은 등록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맞습니다. 약 3년, 2년 반, 3년.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경비, 예. 등록하는 경비라든가 출원할 때 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등록되고 난 다음에 또 연체료 내죠. 유지비인가 뭔가 또 내죠. 맞습니다. 그 모든 게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는 예. 기관에서 이 특허에 관해서는 보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술만 제공을 하고 특허 등록은 행정 관련 부처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예. 특허를 하고 싶어도 매사 돈이고 또 기간이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간 싸움인데 네. 저도 개인 돈으로 특허를 등록했더니 처음에는 뭐 기업에서 입지를 많이 하더니 예. 한 1년, 2년 지나니까 예. 그게 유사 특허를 갖다가 이게 이제 기술이 누출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기술을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일되니까 그런 기간 단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허 경비를 좀 이래 특별청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나 좀 DC라든지 예. 또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경비 좀 보조받을 수 있는지 혹시 이제 아시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많은 지자체에서 좀 그런 과정들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바뀐 내용들은 예전에는 이제 경비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또 경비 지원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고요. 이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강연 내용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질문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친구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당장 맛있는 12,000원짜리를 먹은 날짜로 24,000원이 있어야 되겠죠. 내 주머니에 그게 없으면은 내 좋은 친구도 불러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뭐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자금력이 없어.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력이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알겠어. 자금력 있는 협력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룬다고 하면 나한테도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무리를 하게 되면은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시간을 쫓기는 사람들은 결정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특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그 특허 등록 받아도 죽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서 뭔가 대만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야, 미국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야.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안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면은 그동안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돈이 들어갔고 이것들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네. 좀 아까 김대원 박사님 그 청구항 전략 예. 그 이병근 대표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청구항을 그 최소로 하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 이전이면은 다시 또 추가 청구항을 넣어가지고 비용을 최소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그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우리가 특허 청구항을 이제 수정한다, 그걸 이제 보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허 청구항 보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초 출원 시에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 안에서만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핵심 기술을 우리 출원할 때 발견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특허 청구항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등록 결정까지 받았어요. 등록 결정까지 받은 다음에 등록이 됐네. 돈 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략들을 생각하시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 전략 설계회사인데 등록을 받았으면은 내가 이 등록된 기술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 기술인지 그리고 이 특허 명세서 내 상세한 설명에 있었는데 혹시 내가 권리화시켜야 될 것들을 누락시키기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봤는데 상세 설명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그때는 내가 중요성을 인식 못했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인식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권리화해야 돼. 그러면은 특허 등록료를 내고, 그러니까 특허 등록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은 3개월 내에 돈을 내야 되는데요. 등록료를 내기 전에 3개월 전에 분할 출원을 합니다. 분할 출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청구한 보정을 하는 거죠. 다른 핵심 기술,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 기술을 다시 청구를 보정을 해서 그때 분할 출원을 해서 걔는 새로운 출원으로 쭉 나가는 거고 나머지 원래 특허 결정 받은 거는 그때 돈을 내서 결정을 받게 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등록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처음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보정을 못 합니다. 그건 새로운 출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출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내가 출원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기술을 출원했어요. 근데 1년 6개월은 안 됐는데 A-라는 기술을 우리가 뭔가 업데이트 한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되기 전에 이 기술을 이제 새로운 기술을 출원하는 거고요.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1년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해서 앞에 거에다 덮어 씌워가지고 버전업을 해가지고 출원하게 되면 심사를 할 때는 최초 출원일 날짜에 소급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맨 뒤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사님 하시죠. 여기 마이크 금방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특허의 그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허의 나쁜 점이요? 네, 예, 여태까지 전문가시면 아니면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을 하려고 할 때 특허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좀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찾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는 기업이 내년에 상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4년 전에 상장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기술적으로 다 갖춰졌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서 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왜 이 특허가 탄생하게 됐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 특허가 탄생하게 됐고, 이 특허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고, 어떠한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특허를 안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 시장에서의 내가 이 특허를 통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기술의 우위성, 예를 들어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성장도가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30%가 더 나온다. 왜냐면 특허의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 또 우수성을 할 수 있고, 특허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요. 또 첫 번째 질문하신 거, 특허의 단점이라고 하셨죠. 안 좋은 거.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가 기대한 바도 없으면 실망도 없죠. 내가 기대한 바도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근데 나는 특허를 처음에 출원하고 500만 원 내서 등록 받을 때까지는 이 특허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자칫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허황된 꿈을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친구들. 왜냐면 기회비용이거든요. 차라리 내 그 시간에 그거 하지 않고 딴 거에 시간을 썼으면은 더 좋았을 거야. 그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나는 그 특허에 몰입돼가지고 내가 마땅히 봐야 될 것도 보지 못했어. 이게 가장 나를 특허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특허 일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숙제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특허가 정말 기업에 유리하게 사용되게 할까? 특허가 기업에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것들을 인식해야만이 저한테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특허를 만들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특허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는 돈이 벌려야 되죠. 비즈니스가 잘 돼야 돼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하나요? 얕으면은 땅 짓고 헤엄칠 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특허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안 되면 특허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을 뺏길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차료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특허, 좋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허를 할 때는 뭔가 그런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죠. 우리 현직에 계시는 우리 고모님들의 또 구체적인 특허에 대한 활용 예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 특허를 낼 때 청구항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잡으려고 하죠. 맞습니다. 예, 폭넓게 잡으려고 하죠. 예. 폭넓게 잡는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그중에 일부가 뭐 그들 사유가 나오면 그 부분 빼고 청구항을 변경시켜 가지고 다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항 전체가 없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청구항 그 일부가 문제가 있을 때 네네. 그걸 수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전체 청구항이 다 거절되는 건지. 네네. 기본적으로 특허 심사 시에 독립항이 거절이 일단 독립항이 등록이 되면은 밑에 있는 중소항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독립항에 있어 진보성이 없어. 그러면 그 독립항은 거절이 되겠죠. 거절이 되고선 밑에 종속항이 진보성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항들은 이제 특허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 그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독립항에다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그게 이제 등록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절 결정, 뭐 불복 심판이라든가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독립항이 등록을 받아야만이 다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해도 됩니까? 네.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허 네. 출원해 주시는데 비용 얼마 받는지 또 PCT 출원할 때는 그 대행료 얼마 받는지 비용 좀 알려줄 수 있는지요? 보통 PCT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350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특허 사무소에는 이제 돈을 지급을 할 때,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특허 출원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등록이 되면은 등록 성사금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기업에서는, 특허 처음에 출원할 때는 35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허 등록이 되면은 한 18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제 생각에 이거 꼭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병돈 대표님은 이제 특허 청구항 작성하실 때 AI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이제 청구항 작성할 때 AI가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뭐 선정하고 변형하는 건 나한테 달려있지만. 네네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작성했을 때 예. 이제 심사관들도 또 AI 가지고서는 예.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AI 대 AI의 싸움인데 예. 혹시 그런 종류의 경험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은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는지 네. 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특허 관련해서 AI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통 저희 특허 전략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기업이 저희한테 뭔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전략서를 이렇게 작성을 딱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내용을 받으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신규성과 진부성을 판단하고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네가 추천해줘. 전략 제안서를 해줘. 이렇게 하면 전략 제안서가 나와요. 그냥 그거를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엄청 줄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한 번에 특허 명세, 물론 지금도 아마 이제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내가 기술 주면서 뭐뭐를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면은 뭔가 작성을 해줘요. 몇 페이지짜리.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양도 적고 되게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작성해줬으면은 만약에 한 프로세스가 있죠. 그러면 요 프로세스를 네가 좀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동작과 효과에 대해서 더 풀어줘.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챕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챗 GPT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해줘.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이제 시계열적으로 연관성 있게 보면서 거기서 논리를 만들어내신다든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한 번에 그냥 특허 명세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양을 늘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도 그런 걸 해요. 챗GPT를 해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고 저희도 보내줘요. 그럼 저희 약간 곤란한 게 어디까지가 이분이 검증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뭘 요청하냐면은 어디까지가 발명자님의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챗GPT 돌린 거고 그 챗GPT 중에서 발명자님이 어디까지 검증을 했으며 어디까지는 그냥 챗GPT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발명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챗GPT 한 거니까 나머지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 없이 그냥 챗GPT에서 양말 딱 늘려주면은 저희 입장에는 되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기술인지 얘가 뭐 할루시네이션이든가 뭐 이상한 말을 했는지 저는 감정이 안 생겨들어서 만약에 그걸 작성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내가 작성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도청하기 위해서 챗GPT를 넣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십시오. 하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부분 좀 더 봐야 되겠네. 한번 걸러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챗GPT 이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이거 제가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특허 사무소는 나의 우군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술을 내가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 기술을 독창적인 게 아니고 어디서 봤어. 길거리 가다 보면 봤어요. 솔직히 쓰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진보성이 있게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판단 근거가 돼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챗GPT를 그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을 이제 받으면은 이게 등록될 수 있는지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줘.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고객한테 피드백해 줍니다. 제가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제가 특허 범위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특허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봐가지고 그 표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표절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이제 딱 보면은 내가 만든 회로에 저는 뭐 전자공학 했으니까요.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50%, 60%, 70% 됐는데 뒤에 이 사람이 보기에는 10% 정도, 한 뭐 15% 정도만 바꿨어요. 그때 이제 그런 표절에 이건 분명히 나에 대한 특허의 침해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특허 사무소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가지고 또 제가 소송을 걸기도 뭐하고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제도의 취지는 우리 기술을 공개하십시오. 우수한 기술을 공개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20년 동안 독점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만약에 기술 독점권을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도 안 하겠죠. 그러면 사회 발전이 힘들어질 겁니다. 약간 이제 표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기술 개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키프레스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우수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들을 읽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좋았어? 특허 죽었네? 그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거 가지고 개발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허를 보다 보면 특허 등록된 게 있는데, 얘네는 이런 식으로 했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침해 요소를 따질 때는 어떤 사람이 내 기술을 표절했어. 내 특허를 침해했어. 이렇게 따질 때는 아까 말씀하신 청구항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 특허 명세서에는 앞에 상단 설명이 있고 맨 뒤에 가면은 특허 청구항이 있는데 그 특허 청구항은 기술의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증인 거죠. 권리증. 그래서 상단 설명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어떤 해로가 써있든 간에 특허 청구항 독립항에 기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동작하고 효과하는 것들은 당신의 특허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요소 완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특허 청구항 1항에 A 요소, B 요소, C 요소, D 요소 4가지 요소를 구성이 된 특허 기술이 내 권리화된 기술입니다. 근데 좀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A, B, C 내 걸 쓰고선 D는 안 썼어요. D는 안 썼고 E를 쓴 거예요. D가 아니고 E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거의 80%는 표절하고 20%는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않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허 청구항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권리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취지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앞서서 기술 개발해 놓은 것들을 내가 노력 들이지 않고 그 문서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특허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예, 마지막 한 분만 받고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 이제 현직에 있는데, 실제 우리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잘 어떤 공공기관에서 좀뭐 질문하기보다는 어떤 좋은 정책적인 제도를 좀 만들면은 단순히 지금 보통 하는 형태가 이제 나름대로 퇴직한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하고 매칭해서 이제 뭐 컨설팅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방법 말고 그 개개인들의 어떤 우수한 역량을 잘 활용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도를 좀 만들면은 그거를 조금 더 사회 공헌 활동을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러면은 좀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새기고 있다. 혹시 저한테 이제 다른 단체에 가서 발언권 있다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대전에도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오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간다고, 대전 테크노파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비게이션을 찍으시는데, 잘 못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못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내려야 되나? 괜히 운전이야 잘하실까? 이게 내비게이션을 치는데 타타타닥 친 것도 아니고, 이게 숫자도 잘 못 치시고 그런 거예요. 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내리지 않고 제가 왔었어요. 시간도 여유있게 제가 떠났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택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더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간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이 아니다. 신호에 맞게 가는 것이 빨리 가게 된다. 신호가 걸리면 1분 30초씩 더 걸리게 된다. 빨리 가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면 빨리 간 유익이 없다. 그래서 똑같이 하셔도 젊은 분보다 비용이 좀 덜 받으면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단점을 논할 때 단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점만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 아니면은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어제 이제 다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는 30년 된 모임이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양복 입고 멋있었어요. 그랬더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갑을 잘 여신대요. 지갑을 잘 여시는데 말을 잘 안 하신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과 화합을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거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갑도 잘 여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든 간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찾아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건 저한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뭔가 우리가 아까 이제 특허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특허 비용 얼마니까 한 350 정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얼마 180 받아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500만 원의 돈을 쓰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신뢰할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당연히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자꾸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길로 가는 것보다 이쪽 길로 가면은 비용이 더 싸고 800원이 더 싸고 뭐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제 이 강연하는 것 때문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이 내용도 막 머릿속에다 복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과학기는 저는 지금 특허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보면은 핀테크 투데이와 핀포인트 뉴스에서 특허 칼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제 가지고 있던 정보도 업데이트하게 되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요즘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 LM 있으면은, 노트북 LM에다가 제 칼럼에 링크를 딱 주면은 얘가 영상도 만들어주고, 오디오 파일도 만들어줘요.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한번 유튜브에다 한번 이병돈식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들에 대해서 뭐 칼럼을 만드시든지 생성형 노트북 LM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시고, 또 나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런 좋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나하고 있으면 좀 더 유익해라는 것들을 내가 먼저 자꾸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시는 우리 고경력, 과학,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대에 뭔가 남겨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멋지게 남겨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유명해지시고 진짜 영향력을 미치셔야 되는 거고, 실제 미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역량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강연 내용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빼고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걸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되고 그러셔야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도 여기서 또 섞어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간에 느끼셨던 건 하나도 해주시고, 이병돈 대표가 그때 알려주셨던 거, 그때 말할 때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되네요. 너무 고마워요. 밥 한 끼 살게요. 한번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번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